나는 인생을 살며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말했다. 안 된다. 너로선 무리다. 그건 꿈이지 현실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정말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불가능이라는 말은 사실 세상이 내 귀에 속삭이는 포기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주문을 거부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의 기회도 돈도 인맥도 없었다. 하지만 내겐 한 가지가 있었다. 의심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세상이 던지는 모든 한계를 의심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주저했지만 나는 가능성을 상상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내가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나를 무모한 청년이라고 불렀다. 손에는 단돈 몇 원, 마음에는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결심뿐이었다. 새벽 인력시장 골목에서 일거리를 구하며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안 된다고들 하는가? 왜 안 된다는 말이 이렇게 많은가? 하루는 나보다 나이 많은 인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젊은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세상이 안 바뀌면 내가 바꾸면 됩니다. 그때 그는 미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세상은 되는 일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바뀐 적이 없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언제나 안 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사업도 그랬다. 목재소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주변 모두가 반대했다. 자본도 없는데 무슨 목재소냐. 공장 하나 세우려면 수백만 원이 드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 없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나는 직접 나무를 베어 팔고 나무를 실어 나를 사람을 구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목재소가 훗날 현대건설의 뿌리가 됐다. 불가능을 부정하는 한 생각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믿었다. 불가능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세상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단지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뿐이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시작한 사람이다. 나는 후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남들이 겁내는 일일수록 더 끌렸다. 도전이 크면 클수록 내 심장은 더 뜨겁게 뛰었다. 1960년대 현대건설이 정부의 인프라 공사를 맡을 때였다. 아무도 해본 적 없는 규모였다. 모두가 말했다. 현대는 너무 작습니다. 저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 좋다. 불가능하다고? 그럼 우리가 보여주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나는 현장으로 나갔다. 사람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 아무도 안 해봤다는 뜻이다. 그 말에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시작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불가능을 부정하는 법을 가난 속에서 배웠다. 밥 한 끼가 없던 시절에도 나는 늘 말했다. 내일은 나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꿈꾸는 바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진짜 바보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다. 현실에 무릎 꿇은 사람, 그것이 진짜 바보다. 나는 현실을 이기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믿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생은 멈춘다. 반대로 된다는 생각을 품는 순간 인생은 움직인다. 나는 그 차이를 평생 몸으로 느꼈다. 사람들은 가난을 불가능이라 말한다. 그러나 나는 가난을 자유라 생각했다. 잃을 게 없으니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었다. 가진 게 없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었다. 나는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생각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나는 가난이 내 발목을 잡는 대신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게 바로 생각의 힘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말해서?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세상은 당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그것을 결정한다. 불가능은 현실의 벽이 아니라 사고의 벽이다. 그 벽을 먼저 허물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이것이 내가 제로에서 시작해 천문을 연 방법이었다. 나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부정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본이 되었다. 돈보다 인맥보다 더 큰 자본, 그것은 바로 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불가능을 부정하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이 바뀌면 다음은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의 출발점은 책임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두 번째 사고의 비밀,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실패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실패도 남 탓으로 돌린 적은 없었다. 실패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모든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실패를 남 탓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자신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1940년대 후반, 나는 작은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큰 공사를 맡았는데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직원들은 분노했다. 회장님,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그 회사 하나에 의존한 게 잘못이다. 탓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문제도 외부 요인으로만 보지 않았다. 내 책임, 내 결정, 내 대비,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항상 이유를 찾는다. 경제가 나빠서, 상사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완벽한 상황은 오지 않는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나는 젊은 시절 그걸 뼈저리게 배웠다. 서울에 처음 올라와 쌀가게에서 일하던 시절 하루는 주인이 나를 불렀다. 정군, 오늘 매출이 떨어졌어. 이유가 뭔가? 나는 말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손님이 적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비 때문이 아니야. 네가 문을 늦게 열었기 때문이지. 그때 나는 부끄러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 탓은 변명을 만들고 자기 탓은 해답을 만든다. 그 후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자금이 막혀도, 거래가 무너져도 나는 먼저 내 잘못을 찾았다. 내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상황을 너무 낙관했구나. 그렇게 책임을 내 쪽으로 돌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길이 보였다. 남을 탓하면 마음이 다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생각이 열린다. 그 차이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나는 이 사고법을 회사 전체의 철학으로 삼았다.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변명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변명은 머리를 닫고 책임은 머리를 연다. 어느 날 한 현장 소장이 내게 전화를 했다. 회장님, 장비가 고장나서 공사가 지연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어쩔 수 없다니?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은 없다. 네가 못한 거야. 다시 점검해봐. 며칠 뒤 그는 문제를 해결했다. 나에게 보고하면서 말했다. 회장님 말씀대로였어요. 저희가 확인을 놓쳤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다. 그게 진짜 배움이다. 실패는 탓할 때, 멈추고 책임질 때 성장한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책임은 공평하다. 누구나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시절에도 두려움이 없었다. 가난은 내 탓이 아니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나라를, 시대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단련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그 신념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그 신념이 현대를 세웠다.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사람은 결국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주인이 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는 사람은 강해진다. 문제의 주인이 자신이 되면 해답도 자신이 찾게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지는 건 벌이 아니라 권리다. 네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건 네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변명 속에 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리더가 된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잘못이 없어도 늘 내가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신뢰다. 내가 책임을 지면 사람들은 다시 나를 믿는다. 신뢰는 돈보다 값지다. 그 대화는 평생 내 마음에 남았다. 사람들은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해서 무너진다. 책임을 피하면 신뢰가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남을 탓하는 순간 인생은 남의 손에 맡겨진다.
그러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돌아온다. 그것이 부자의 두 번째 사고의 비밀이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실패를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배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하지만 책임을 짊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움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세 번째 사고의 비밀, 위기를 학습으로 바꾸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 자금난, 계약 파기, 사고, 배신, 외환 위기. 하지만 단 한 번도 위기를 끝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위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 좋다. 이번엔 또 무엇을 배울 차례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멈춘다. 하지만 나는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왜냐하면 위기는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현대건설이 아직 작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큰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시공 중 사고가 났고 자금은 막혔으며 공정은 지연되었다. 언론은 우리를 비난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때 나는 회의실에 들어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건 배워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날부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찾았다. 그때 깨달았다. 위기는 실패의 이름을 한 선생이다. 나는 위기를 당하면 반드시 기록을 남겼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적었다. 그 기록이 쌓이자 이상하게도 두 번째 위기부터는 덜 흔들렸다. 세 번째 위기에는 오히려 웃을 수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위기를 비용이 아니라 수업료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구나 인생에서 수업료를 낸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걸 돈으로 내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낸다. 나는 경험으로 냈다. 1970년대 현대가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위기는 나를 따라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서 첫 공사를 시작했을 때 현장은 지옥이었다. 모래바람이 기계를 덮고 온도는 50도를 넘었다. 인부들은 병들고 자재는 엉망이었다. 심지어 발주처는 이건 실패다라며 계약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나는 학습의 기회를 받다. 사우디 공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교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직접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날의 사막은 뜨겁고 침묵했고 냉혹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배웠다. 어떤 위기든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보인다. 위기란 멀리서 볼 때는 공포지만 가까이서 보면 단서다. 나는 그 단서를 찾았다. 자재의 문제, 공정의 흐름, 인력의 동서노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위기 속에 있었다. 그걸 찾아 하나씩 해결하자 공사는 다시 살아났다. 나중에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그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의 현대는 없다. 나는 위기를 만나면 감사했다. 왜냐하면 위기 덕분에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위기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작은 시야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위기는 나를 넓혔다. 나는 그 속에서 사람을 보았고 구조를 배웠고 신뢰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나를 강하게 만든 건 성공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위기였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진짜 끝입니다.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끝이라고? 그럼 시작하자. 끝이란 건 새로운 시작의 이름이야. 그 말에 그는 울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봤지? 위기는 네 한계를 알려주기 위해 오는 거야. 그리고 한계를 넘을 때 네가 성장한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위기를 피하면 배움도 피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위기를 피하는 건 바람을 피하겠다며 숨는 것과 같다. 숨으면 일시적 안도는 얻지만 하늘을 볼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 배운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위기를 반복하지 않았다. 실패는 허락하지만 같은 실패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경영 철학이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위기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명예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놓치면 그것이 진짜 손실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르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비싼 선생입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깨달았다. 인생의 성공은 위기를 몇 번 피했느냐가 아니라 위기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로 결정된다. 위기는 나를 단련시켰고 현대를 세계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문제만 봤지만 나는 그 속에서 길을 봤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네 번째 사고의 비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 그게 나의 유일한 무기였다. 가난한 시절에도 사업 초창기에도 모두가 그건 미쳤다고 말하던 일에 나는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다. 세상에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지 아무도 아직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남들이 벽을 볼 때 나는 문을 봤고, 남들이 바닥을 볼 때 나는 그 밑에 흐르는 가능성을 봤다. 그것이 바로 보는 사고였다. 1970년대 초 나는 어느 날 정부 관계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정 회장, 조선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뛰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회장님, 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기술과 자본이 있는 나라만 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은행들도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험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이 안 보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남이 무섭다고 도망칠 때 나는 거기서 기회를 잡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긴 생각에 잠겼다. 정주영, 너는 또 미쳤다고 할 거다. 그러나 너는 미친 게 아니다. 단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을 뿐이다. 나는 지도를 꺼내 동해안을 훑었다. 울산 앞바다, 끝없는 바람, 넓은 땅,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하지만 내 눈엔 다른 게 보였다. 그 빈 땅 위에 거대한 조선소가 서 있는 그림이. 나는 종이에 적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세운다. 다음 날 나는 울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황량한 벌판을 걸었다. 바람은 매섭고 발밑엔 진흙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이곳이 나의 기회다. 함께 간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서 좋은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 뭐든 만들 수 있지 않나? 그 말은 내 평생의 철학이었다. 세상은 빈 곳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버린 곳에서 혁신이 태어난다. 나는 조선소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이었다. 은행들은 문을 닫았고 정부도 망설였다. 결국 나는 직접 영국으로 갔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회사 스코틀랜드의 스콜리스사에 찾아가 계약을 따내야 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물었다. 미스터 청, 당신의 나라에는 조선소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회의 내내 그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조선소를 가졌지만 우리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열정이 기술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계약이 성사됐다. 스코틀랜드의 기술자들이 울산으로 왔다. 하지만 그들이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늪지대입니다. 나는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늪 위에 세우면 되지요. 그들은 황당해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불가능은 없어.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진흙을 퍼내고 땅을 다지고 바다와 싸웠다. 때로는 태풍이 몰아쳤고 장비가 부서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현장을 돌며 인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나는 봅니다. 몇 년 후 이곳에서 거대한 배가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그걸 만든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눈빛을 바꿨다. 3년 후 아무도 믿지 않던 울산 조선소에서 첫 번째 선박이 완성됐다. 길이 260m, 당시 아시아 최대 유조선이었다. 진수식 날 하늘에는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거대한 배가 천천히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 봐라,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나는 그날 확신했다.
보는 힘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는 힘. 그것이 빈손에서 제국을 세운 비밀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두 부류로 나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믿는 사람. 나는 후자였다. 그리고 그 후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 세상에서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상상력이 없는 것이다. 상상력이 사라진 순간 인생은 멈춘다. 반대로 상상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길을 만든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사람은 보지 못하면 절망하고 보이면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항상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했다. 여러분, 눈을 열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십시오. 남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그 끝에서 출발점을 찾으십시오. 세상은 이미 있는 길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길 위에서 발전합니다. 나는 울산의 바다를 보며 알았다. 바다 위의 풍경은 바람에 따라 바뀌지만 바다 밑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늘 흔들리지만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한 곳을 보는 사고는 나를 세계로 이끌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수록 하나의 원칙이 나를 붙잡았다. 생각은 복잡할수록 약해지고 단순할수록 강해진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5번째 사고의 비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복잡할수록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사업은 전략이 복잡해야 성공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믿었다. 성공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에서 나온다. 인생도 경영도 결국 본질은 단순하다. 단순한 생각은 빠른 결정을 만들고 빠른 결정은 행동을 낳는다. 그리고 행동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길면 기회는 짧아진다. 1970년대 중반 현대는 국내외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하루가 전쟁 같았다. 각 부서에서 보고서가 쏟아졌다. 공사 일정표, 자금 흐름표, 리스크 분석, 인력 배치도 모든 게 복잡했다. 어느 날 나는 회의 중에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다. 좋다. 다들 복잡하게 말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자. 이 일은 할 수 있나 없나?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된다면 지금 시작하자. 안 된다면 이유를 말하지 말고 방법을 찾자.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복잡한 계산보다 중요한 건 결단이었다. 나는 늘 믿었다. 단순한 사람이 끝까지 간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복잡한 생각은 행동을 늦춘다. 행동이 늦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나는 인생을 살며 수없이 봤다.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만 하고 단순한 사람은 행동한다. 세상은 결국 행동한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질문이 나를 앞으로 움직였다. 1980년대 초 현대자동차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였다. 수많은 회의가 이어졌다. 해외 품질 기준을 맞추려면 몇 년은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들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 나는 말했다. 그래서 준비만 하다 끝나자는 건가?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불완전하게 시작하자. 그 말에 다들 놀랐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시작이 늦으면 완벽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먼저 뛰는 것이다. 현대차의 첫 해외 수출차가 선적되던 날, 나는 부두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떠가는 차들을 보며 생각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 그게 단순한 사고의 힘이었다. 나는 늘 단순한 질문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었다. 이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으로 나는 거의 모든 결정을 내렸다. 놀랍게도 그렇게 할수록 일이 쉬워졌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본질은 단순하다. 본질만 보면 답은 이미 거기 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복잡하게 보지 않았다. 학력, 배경, 경력보다 한 가지를 봤다. 이 사람이 끝까지 하는가? 끝까지 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복잡한 사람은 이유를 찾지만 단순한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복잡한 사람은 불평하지만 단순한 사람은 해결한다. 결국 단순함은 강함이다.
나는 가난할 때도 부자가 되었을 때도 생각의 구조는 같았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이렇게 바꿨다. 어려우면 더 단순하게 하자. 공사 일정이 꼬이면 우선순위를 줄였다. 사업이 막히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다. 기본에 충실하라. 그것이 나의 경영 철학이었다. 한 번은 한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통할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 왜냐하면 복잡한 사람은 멈추지만 단순한 사람은 끝까지 간다. 그리고 덧붙였다. 단순함은 무식함이 아니다. 단순함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단순하게 살아라. 생각을 들이대 깊게 하라. 현대 위기는 복잡한 회의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이 사라졌기 때문에 온 것이다. 복잡한 논리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현실을 바꾸는 건 언제나 지금 당장 하는 행동이다. 나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 결정이 빠르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남는다. 하지만 결정을 미루면 성공할 시간도 없다. 나는 늘 빠르게 결정했다. 빠른 결정의 비결은 단순한 생각이었다. 이 일이 가치 있는가? 그렇다면 하라. 아니라면 버려라. 그 단순한 원칙이 내 인생을 이끌었다. 여러분, 생각이 많다고 현명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이 약해집니다. 세상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단순함 속에서 용기가 나오고 용기 속에서 기회가 태어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인생은 멀어진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하십시오. 나는 말합니다. 단순함은 무모함이 아니라 순수한 확신이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냥 간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계산보다 믿음으로, 논리보다 직관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걸었지만 그 길 끝엔 언제나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단순한 생각 위에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돈을 좇으면 돈은 도망가지만 가치를 좇으면 돈이 따라온다. 다음 이야기는 6번째 사고의 비밀, 돈보다 가치를 보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돈을 좇지 않았다. 평생 돈을 벌었지만 한 번도 돈을 목표로 삼은 적은 없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돈은 결과다. 원인을 찾아라. 원인은 가치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확실히 알았다. 돈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르는 것이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은 따라온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돈보다 신용과 신뢰를 먼저 쌓았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돈보다 더 큰 자산이었다. 1950년대 초 전쟁이 끝나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을 때였다. 모두가 돈을 좇았다. 물자를 팔아 한 푼이라도 더 벌려 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먼저 신용을 팔았다. 그때 현대건설은 자금도 장비도 인력도 부족했다. 나는 공사 현장을 돌며 발주처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신용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마감일을 단 하루도 넘기지 않았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다음 공사도 우리에게 돌아왔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은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흐른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신용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돈은 순간이지만 신용은 평생이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비를 빌리러 은행에 갔을 때 은행장이 나를 물끄러미 보며 말했다.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 담보는 나 자신입니다. 내 이름이 보증입니다. 은행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군. 하지만 결국 그는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나는 그 빚을 기한보다 일주일 빨리 갚았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현대건설은 점점 신용을 얻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느꼈다.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돈을 잃고 가치를 만들겠다는 사람은 돈을 번다. 돈은 목적이 될 수 없다. 돈을 목적 삼으면 일의 방향이 흐려진다. 하지만 가치를 중심에 두면 돈은 따라온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현대의 건설 현장은 언제나 어려웠다. 때로는 적자였고 때로는 거래처가 계약을 어겼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한 번은 한 거래처가 말했다. 회장님, 이번 공사는 손해입니다.
그만두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을 지켜야 한다. 손해는 다시 메울 수 있지만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다. 결국 그 공사는 적자로 끝났지만 몇 년 뒤 그 거래처는 우리에게 훨씬 큰 계약을 맡겼다. 나는 그때 다시 확신했다. 돈은 잃어도 괜찮지만 신뢰는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신뢰는 미래의 돈이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돈의 흐름을 보지 말고 가치의 흐름을 봐라. 가치가 쌓이면 돈은 저절로 모인다. 사람들은 숫자만 본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봤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은 다시 나를 찾아온다. 그것이 진짜 가치의 순환이었다. 1970년대 해외 공사를 추진할 때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내게 물었다. 당신들은 돈이 목적입니까? 나는 즉시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당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도로 위로 당신 나라의 미래가 달릴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좋다. 당신은 돈이 아닌 미래를 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돈을 결과로 여겼다.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따라온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과만 보려 한다.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 원인은 신용이고 신용은 행동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신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신용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돈은 남이 주지만 신용은 내가 만든다. 신용이 쌓이면 돈은 저절로 온다. 하지만 신용이 사라지면 돈은 아무리 붙잡아도 흩어진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나는 돈을 잃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남지만 거짓은 순간에만 통하기 때문이다. 나는 후배 사업가들에게 항상 말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잊어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진짜 부자는 돈을 줬지 않는다. 돈보다 가치를 줬는다. 가치를 만들면 세상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가치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나온다. 내가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 진짜 가치다. 나는 사업을 하며 그걸 배웠다. 가치는 곧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겼다. 여러분,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돈은 목적이 되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수단이 되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가치입니다. 가치를 만들면 돈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하지만 가치를 본다고 해서 늘 이익을 얻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진짜 손해인지 아니면 미래의 씨앗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해 속에 신뢰가 자라고 신뢰 속에 성공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7번째 사고의 비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손해를 피하려는 사람은 결코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회장님,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나는 대답한다. 진짜 위험은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손해를 두려워하면 눈앞에 이익만 쫓게 된다. 그러나 큰 성공은 언제나 당장의 손해를 감수한 사람에게 온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늘 장기 신뢰를 선택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 한 거래처가 자금난으로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 직원들은 화가 났다. 회장님, 저 회사는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합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야 한다. 그들의 신용을 살려주면 그 신용이 언젠가 우리를 살린다. 결국 나는 그 회사의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몇 달 뒤 그 회사가 다시 일어섰고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진짜 이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신뢰를 심는 행위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지 마라. 계산이 빠른 사람은 성장도 빠르지만 그만큼 한계도 빠르다.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은 느리게 가지만 멀리 간다. 1970년대 울산 조선소를 지을 때도 손해는 끊이지 않았다. 설계는 계속 바뀌었고
예산은 초과되었다.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이건 무리입니다.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해야 한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설명했다.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건 돈이 아니라 경험이다. 이 경험이 쌓이면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는 초기엔 적자였지만 몇 년 뒤 현대는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가 되었다. 결국 손해가 발판이 된 셈이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손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작은 이익만 본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미래를 본다. 나는 사업을 할 때 언제나 물었다. 이 일이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신뢰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답이 그렇다면 나는 손해를 감수했다. 그게 내 철학이었다. 한 번은 해외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상대방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바꿨다. 우리에게는 명백한 손해였다. 직원들은 반대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렇게 말했다. 좋다. 손해를 보자. 모두가 놀랐다. 손해를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 손해보면 나중엔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이익보다 오래간다. 실제로 그 거래처는 이후 수십 년간 현대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가 되었다. 손해는 사라졌지만 신뢰는 남았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돈보다 강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손해는 너를 강하게 만든다. 손해를 본다는 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주는 사람에게 결국 돌려준다. 인생은 언제나 공평하다. 계산을 멈추고 신뢰를 심은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보상한다. 그것이 시간이 걸릴 뿐이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손해를 각오하고 행동했다. 하루는 인부들에게 줄 일당이 부족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집에 유일한 시계를 팔았다. 다음날 인부들에게 월급을 주며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용입니다. 그날의 손해는 내게 두 가지를 줬다. 하나는 신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존경이었다. 그 인부들이 훗날 현대를 함께 세운 주역이 되었다. 손해를 감수한 선택이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 본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은 눈앞에서 사라진다. 나는 항상 10년 후를 봤다. 지금 손해를 봐도 10년 후에 신뢰가 남는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다. 그건 투자다. 진짜 손해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신뢰를 잃는 것이다. 신뢰가 사라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익은 나눌수록 줄지만 신뢰는 나눌수록 커진다. 사업은 결국 신뢰의 싸움이다. 그리고 신뢰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손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는다. 한 번은 한 젊은 사업가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손해를 봐도 계속 거래를 유지해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 손해가 신뢰를 지키는 손해라면 무조건 지켜라. 신뢰를 잃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년 후 나에게 다시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손해를 봤던 거래처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여러분,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는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때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눈앞에 손해를 피하려 하면 작게 남고 손해를 감수하면 크게 자란다. 세상은 계산하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손해 속에서 배웠다. 돈은 흘러가지만 신뢰는 남는다. 신뢰는 한 번 심으면 세대를 걷는다. 나는 그 신뢰로 회사를 세웠고 사람을 얻었고 인생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손해를 감수한 것도 신뢰를 쌓은 것도 결국 사람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돈보다 신용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사람이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평생 믿었던 마지막 사고의 비밀,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었다. 세상 누구도 믿지 못할 때조차 나는 사람을 믿었다. 어떤 이는 그걸 순진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돈보다 사람에게 투자한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가난한 청년일 때부터 오늘날의 현대를 세우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끌어온 건 결국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다. 처음 현대를 세웠을 때 나는 가진 게 없었다. 자본도 장비도 기술도 부족했다. 그러나 나에겐 사람만은 있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 세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을 봤다. 나는 그 눈빛 하나로 회사를 움직였다. 사람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다. 가능성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자란다. 1960년대 중반 우리는 큰 공사를 맡았다. 그때 한 신입 기술자가 있었다. 그는 경험도 없고 자신감도 부족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는 제게 너무 버겁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자네에게 맡겼네. 그는 놀랐다. 왜 하필 저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자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다. 몇 년 뒤 그는 우리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가 되었다. 사람의 가능성은 믿어줄 때 자란다. 믿지 않으면 시들고 믿으면 꽃핀다. 나는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을 더 믿었다. 시스템보다 사람을, 계약서보다 마음을 믿었다. 어느 날 한 거래처 사장이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이번엔 계약서의 조건을 더 자세히 써야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말이 계약서보다 오래갑니다. 나는 당신의 눈을 믿습니다. 그 말은 그를 감동시켰고 그는 평생 나의 파트너가 되었다. 계약서는 종이에 적히지만 신뢰는 가슴에 새겨진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낭만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진리를 배웠다. 한 번은 인부 한 명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저는 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현대를 만들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는 몇 년 뒤 울산 공장의 현장 소장이 되었다. 세상에 못난 사람은 없다. 단지 믿어주는 사람이 부족할 뿐이다. 나는 사람을 쓰면서 늘 세 가지를 봤다. 첫째, 책임을 지는가. 둘째, 포기하지 않는가. 셋째, 남을 돕는가. 학력, 출신,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다. 능력은 배워서 늘릴 수 있지만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면접에서 자주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성장할 사람이다. 사람의 가능성은 성공보다 실패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인정받을 때, 믿음받을 때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내가 현장을 돌며 인부들에게 직접 밥을 나눠준 이유도 그들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중받을 때 진심을 다한다. 존중 없는 조직은 오래가지 않는다. 1980년대 어느 날 현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였다. 해외 공사에서 큰 손실이 나자 모든 사람이 불안해했다. 이제 끝입니다. 누군가 말했다. 나는 말했다. 끝이라니.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결국 위기를 넘겼다. 나는 그때 느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일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키우는 일에 가장 큰 시간을 썼다. 돈은 나중에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먼저 챙겼다.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의 집을 찾아가 위로했고 작은 실수는 꾸짖지 않았다. 괜찮다. 다음엔 잘하면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그 불은 회사를 움직였다. 사람은 믿을 때 비로소 변한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다. 나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사람을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이 된다. 사람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믿음이 먼저다. 결과는 그 다음이다. 어느 날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믿어라. 한 번의 배신이 100번의 믿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믿음을 버리면 사람을 잃는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배신보다 무서운 건 불신이다. 불신은 조직을 죽이고 믿음은 조직을 살린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었다. 어떤 이는 나를 속였고 어떤 이는 떠났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 나는 그들의 가능성을 믿었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 현대가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도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열정,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을 믿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내가 걸어온 길은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가난을 부정하고 책임을 지고 위기에서 배우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돈보다 가치를 줬고 손해를 감수하고 사람을 믿었다. 그 모든 사고의 결론은 하나였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제로에서 시작한 나도 이만큼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믿는 사람의 편입니다.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당신의 가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